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기업에서 화학을 담당하고 있는 멘토 황우준입니다. 자, 오늘은 효성화학이라는 그룹을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제가 타이틀 제목으로 형제은한 여파가 너무 컸다 라고 이제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효성화학이라는 그룹, 효성그룹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면은 형제난 이것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한 번 더 짚어볼 것이고요. 두 가지 타이틀을 잡았습니다. 10년을 넘어가는 형제은한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것이고, 두 번째 중국의 리오프닝이 전방산업 회복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이 여파에 대해서 조금은 부족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뤄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조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라면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이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바로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10년을 넘어가는 형제은한 타임라인 해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먼저 타임라인을 이렇게 짜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효성화학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은 효성 일가의 가계도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의 주인공은 이 차남으로 계셨던 조현문 전 부사장님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지금 어떠한 위치로 효성그룹에 있었느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가셔야 되는데, 법무법인 현 고문 변호사, 그러니까 이제 사내에 어떠한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처리를 하시는 그런 포지션에 계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 조성래 회장. 현재는 이제 타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차대 회장으로 이제 넘어오셨던 조현주님, 지금은 이제 사장이기 때문에 사장으로 제가 이제 말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10년이 넘어갔습니다. 10년 전으로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정확히는 이제 2011년, 12년부터 시작이 됐지만은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고 세상에 나온 거는 2014년입니다. 그래서 14년도부터 얘기를 시작할 겁니다. 2014년도에 조현준 전 부사장의 공소장이 세상에 공개가 됩니다. 이제 어떤 내용이 공소장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료를 싹 다 들고 검찰에 고발을 했다.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노출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한 3, 4년 전부터 의 일이 시작됐다라고 좀 보시면은 얼추 맞습니다. 자, 그래서 뭔 내용인가 한번 확인해 보면은 조현준 전 부사장님께서 2011년도 효성그룹 계열사의 감사를 주도를 했습니다. 아니, 사내 고문 변호사가 이제 본인 회사에 감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발견했는데 이게 조성래 회장, 그때 당시에 현대 회장, 그 회장으로 계셨던 분께서 계열사의 부당 지원을 밝혀냈다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상에 이제 자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라고 표현을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성래 회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안 좋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게 그때 당시의 평가였습니다. 그 이후 2012년도 말에 조 전 부사장이 회사 내 외도를 한다라는 어떠한 풍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상합니다. 이 회사 내에서 어떠한 부당 지원을 밝혀냈던 이 사람이 1년 뒤에 회사 내에서 외도를 한다라는 풍문이 돌게 됩니다. 물론 이게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시기상으로 조금 미묘하다라는 평가가 좀 있었는데, 그렇게 돼서 이제 사건을 밝혀야겠죠, 그 당사자가. 조현문 전 부사장은 소문의 시초가 내가 봤을 때 이 조 회장이 그룹 홍보팀을 시켰어. 그래서 너무나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나는 퇴사하겠어. 그런데 이 퇴사를 할 때 완전 칼을 갈고 나갑니다. 그 퇴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이 차남으로 계셨던 조현문 전 부사장님께서 박수환이라는 뉴스 커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만납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은 언론의 이제 그 이제 매스컴을 이제 잘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내용을 보도하는 이러한 마케팅 분야에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만나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지금 회사 내에서 어떤 뭐 부당 지원에 대해서 밝혔더니 회사 내에서는 내가 있지도 않은 외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다. 나 너무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다. 이걸 누가 유포를 했는지 유포자를 색출해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용들이 언론에 나온다면 너는 언론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대응을 해줘라. 라는 용역을 계약을 체결해요. 제가 이제 자료를 조사해 본 결과 월 한 2,200만 원 정도를 받기로 했었고, 이게 내용이 밝혀졌을 때 한 11억 원 정도 이분께 지급이 됐다라는
이제 TMI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시간이 계속 흘렀습니다. 그 후 여러 가지 사건들은 더 있었지만은 2017년도에 조 전 부사장을 조 회장이 고소를 합니다. 직접 이분께서 회장께서. 그래서 이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지고 현재로 넘어왔는데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분께서 이제 연세가 좀 있었습니다. 조 회장이 24년도 3월 29일날 별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분께서 포지션이 뭐였다고요?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이 타계를 하게 되면은 그 아래에 아들이 세 분 계셨는데 이 세 분 중에서 장자승계를 보통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의 보통 이제 관례죠. 그렇기 때문에 지분을 이제 나눠줘야 될 일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분께서 별세를 하셨는데 분명히 유언장을 남기셨겠죠. 예, 정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별세를 하셨는데 유언장 내용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그 내용 중에서 형제들끼리 그만 싸우고 화해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뉘앙스가 많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면서 어떠한 또 변동이 생겼느냐? 조현문 씨가 이제 기자간담회를 상당히 이 기간 동안에 많이 했어요. 오래 들어가지고 화해를 하자는 뉘앙스를 이제 많이 내보냈다라고 하게 되는데 이분께서 이제 어떠한 내용들을 많이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이제 공익재단을 설립을 할 것이고 나는 이제 효성그룹에 대해서 관심 1도 없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을 전부 다 처분할 거니까 이 처분을 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끼리 좀 화해 좀 합시다. 라는 내용을 좀 많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시기에 이제 왜 화해를 했느냐? 그간 10년 동안 끌고 왔던 이 싸움, 본인이 그렇게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영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다 이제 그냥 화해합시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중에 하나가 상속을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공익재단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면은 공동 상속인의 동의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아들이 3명 있었다고 했었죠. 이분들과 당연히 화해가 되어야 의견이 잘 규합이 되어야 동의가 되겠죠. 당연한 그거겠죠. 그래서 동의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해를 하자고 얘기를 하느냐? 상속세를 감면을 받게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조세특례법상 이제 세법에 따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지분을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게 지금 가치로 환산했을 때 뭐 비상장 뭐 이제 주식이 아닌 어떠한 부동산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다 규합을 하게 되면은 1,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 과세 표준을 좀 보게 되면은 30억이 넘어가는 재산을 이제 상속을 받게 될 경우에는 세율이 50%입니다. 즉, 저 1,000억 원 규모에서 500억 원 정도를 이제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돼요. 이거 아깝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걸 조금 절세하는 방법으로 공익재단을 설립을 하게 되면은 실리와 명분까지 챙기게 되는 그러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그걸 떠나서라도 사실 가족끼리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조현문 전 부사장님께서도 상당히 마음이 좀 그랬을 겁니다. 가족들끼리 사실 이런 거는 얼굴 붉히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언장의 내용이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라는 내용이 현재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결과는 나오진 않았고요. 사실 이런 내용들은 그룹사, 효성이 그룹이잖아요. 그룹이 계열사들은 이제 오너리스크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많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걸 떠나서 이제 효성화학 자체의 이제 사업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화학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납품하고 있습니다. 전부 비중 100%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고 매출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100만 원 단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적을 따져서 뒤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은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그럴 게 이 제품들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우리가 잘 아는 폴리프로필렌하고 나일론이 있죠. 이게 어디 많이 들어갑니까? 옷에 들어갑니다. 옷. 피혁에 많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이 의류에 들어가고 전방 산업에 이제 소모가 되는데 이걸 이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기미가 좀 보이고 있는 게 베트남에 이제 효성화학의 공장이 있습니다. 폴리프로필렌 공장이 있는데 이 가동률이 100%를 넘어갔다고 23년도 4분기 그러니까 연말에 나왔어요. 작년 말에. 근데 이제 나왔는데 기대 이상의 성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일단은 이제 딱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이 수요는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수요를 감당을 해줍니다. 근데 중국의 전방 산업 침체가 상당히 가장 큰 리스크였고, 그리고 유가가 많이 널뛰기를 했습니다. 유가 상승이 맞물렸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 자체가 많이 죽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타개하려면은 신산업 개편이 상당히 많이 시급을 하는데, 형제은행이 지금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가로 따졌을 때는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주식의 가치라든지 아니면 주식 숫자가 크게 변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주가가 상방보다는 여전히 이런 리스크들이 해결이 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문제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효성화학이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기업이지만은 어쨌거나 과거에는 시가총액이 한 조 단위를 자랑했던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전히 포텐셜은 갖고 있다 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리스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추적해서 리팔로우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